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국회가 내년 또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꼼꼼히 따지는 국회 중요한 기능이죠. 513조 슈퍼 예산안을 두고 정부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경기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은 필수다, 이런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심성의 과잉 예산이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면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확장 재정 기조와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들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513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적게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 다시 되었습니다.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 예산 60조 원이나 빚을 내가면서 이 병든 경제에 진통제에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경기 회복을 위해선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조과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재정 확대는 필수인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도 팽팽합니다. 특히 분야별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예산 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재정 정책은 무엇인지 513조 원 슈퍼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이해결의 소속이죠.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원석입니다. 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조영철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영철입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했다시피 이번에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500조를 넘어서 513조 5천억 정도에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 제출했던 시정연설에서 과감한 재정의 확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의 재정 기조 또 예산 이번 제출했던 그런 방향,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원석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이제 슈퍼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트라 슈퍼 예산입니다. 하하. 예, 작년도 예산을 그 9.7% 증액을 시켜서 왔을 때 이제 슈퍼 예산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9.5% 증가율로 심의 조정된 바가 있죠. 금년에 다시 또 내년 예산을 9.3% 증가율로 가져왔습니다. 2년 연속 9%대 증가율은 IMF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굉장히 초팽창적인 예산이다. 그래서 울트라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33조 원에서 60조 원 이상으로 지금 대폭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엄청 키우고 있는 미래 세대의 가불 예산이다. 또는 미래 세대 등골 브레이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팽창적인 예산을 좀 적절하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네, 급속한 팽창 적자까지 걱정하면서 여러 점에서 우려하시네요. 조 박사님은요? 예, 작년에 이제 그 9.7% 증가한 그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9.5%가 된 겁니다. 네. 올해 이제 국회에 제출한 게 9.3%니까 본 예산 대비 사실은 추경 예산 대비하면 8%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심의하면 또 비효율적인 예산들을 또 삭감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작년의 사례를 보면은 올해도 한 9%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 대비. 네. 그래서 이걸 초 울트라 슈퍼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9.5% 증가한 예산을 갖고 확장적 재정을 운영했지만은 사실은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요. 올해에도 그렇지만은 내년에 이 9.3% 증가한 예산 갖고 과연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경기 대응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한, 이것도 부족하다. 부족한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IMF나 OECD 같은 경우에 2020년 그리고 2019년 현재의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강력한 경기 대응적 확장적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팽창이 있어가지고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급속한 팽창 아니라는 주장이시네요. 추경 대비해가지고 증가율을 계산하면 8%대가 맞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가율 자체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 대비 본 예산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더랬습니다. 네. 물론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하강할 때 재정을 일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재정 정책의 기본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수가 없죠. 다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제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52시간 이상 일을 못 하죠. 또 기업에서 적은 임금으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가격 구조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부터 조정부터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세계 경제의 악화보다는 국내의 정부 정책의 오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2019년 들어와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나빠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더 타격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2018년 10월 달에 IMF가 2019년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경제 전망을 한 게 있고 네. 현재 지금 돌아가는 그 전망 그 추측을 보면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달에 2019년을 1.9%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0.5%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2018년 10월 달에 IMF가 2.5%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0.5% 지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은 2.9%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0.3%를 보고 있고요. 한국은 2018년 10월 달에 IMF가 2.6%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현재 2%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수출 의존적인 경제 중에서 한국이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 의존 경제 국가 중에서 독일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 오류가 지금 성장 침체의 주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편향된 얘기다 이렇게 아주 생각을 중요한 합니다. 제목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데이터를 조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 거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계속 이렇게 수정 전망을 계속 해갑니다. 그럼 최근 기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금년 4월 전망했던 거하고 금년에 10월 달 전망치를 보면요. 무려 0.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6% 전망하다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계 경제 전망은 0.3%포인트인가 줄어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개도국의 경우에 0.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에 가까운데 또는 선진국인데 선진국보다는 무려 0.3%포인트 더 많고 그다음에 후진국들, 개도국들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계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동조화에 따라서 우리가 나빠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국내적인 어떤 정책 요인, 팔리시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을 했다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얘기를 짧게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IMF가 한국 경제가 2.6을 봤는데 2.0으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데이터 독일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은 1.9%를 전망했는데 지금 0.5%를 무려 1.4%포인트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그 수출 강국인데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니까 독일은 우리보다 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더 저하되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독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송 의원님과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철 박사께서는 이번에 슈퍼 예산 여기에다가 성원석 의원 울트라까지 붙였는데 이 정도로 너무 급속하게 연 2년 팽창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영철 의원은 이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고려했을 때 지금 적자 관련 고려했을 때 이번 적자 국채 60조 2천억에 달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걱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채 관리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의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40%를 넘어서 2023년 되면은 46%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채무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에는 국채를 발행하면 5%, 7%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3%, 1.5% 이렇게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이에요. 실제 부담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결산 자료를 보면은요, 2015년하고 2018년 그 결산 이자 비용 지불을 보면 국채 잔액은 2015년보다 2018년이 훨씬 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자 비용이 감소했어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감소한 거죠. 국채 발행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에 실제로 국채 금리는 살짝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감소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국채는 고정금리고 10년, 30년, 5년 이런 장기 국채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5%, 7%로 발행했던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차환하고 그리고 신규 국채 발행하는 것은 저금리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의 국채 비율이 증가하지만 저는 그거에 상응해서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IMF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세계 성장률은 3.3에서 3.0으로 0.3%포인트 하락해서 전망을 했는데 선진국은 1.8에서 1.7로 0.1%포인트 하락 전망을 했고 신흥개도국은 4.4에서 3.9로 0.5%포인트 하락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6에서 2.0으로 무려 0.6%포인트 하락 전망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 조금 전에 독일도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미국은 2.3에서 2.4%로 오히려 증가한다고 전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국내에 있는 가용 자원과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얼마나 잘 북돋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그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자 비용 말씀하셨는데 이자 비용만 생각한다면 디프레가 되면 좋겠죠. 이자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함께 가면서 기업들이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그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지금 발행하는 국채가 이자 비용이 적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쌓여있던 고이자율의 국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국가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또 현재 지금 이자율이 좀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자율은 아시다시피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국채 규모를 전체 쌓아놓는 것 자체가 그게 국가의 나중에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넘기지 말자. 2, 3년 동안만 생각하면 조금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엄청나게 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 가불 예산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이자도 있지만은 GDP 대비 비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2020년 되면 이제 39.8%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2023년 되면 46.4%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땐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0%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의 성장 안정 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 그리고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거를 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건전성 기준을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군요. 유럽의 성장 안정 협약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봤을 때 46%면 사실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리재정 수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통합재정, 유럽 성장 협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통합재정 수지거든요. 통합재정 수지를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3%를 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그 국제 그 재정 그 건전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와 버금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지수를 이제 141개 국가 중에서 13위라고 평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야별 항목이 있거든요.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런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불황 상황에서 이런 재정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황을 타개하고 그래서 성장률을 올려서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재정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관리 재정 수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가 아직도 뭐 양호하다.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는 다 통합재정수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가지고 관리해 왔을까? 이 원인을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사회보험이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적은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에 지출이 많이 늘어났을 때를 고려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수입과 지출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관리 재정 수지를 활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 정권에서는 항상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초창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정권 후반부에 가서는 이걸 관리 재정 수지도 어쨌든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 국가 채무 비율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요,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가 넘는 수준을 5년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가 채무 비율이 40% 후반대로 가는 정도까지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그 정부에서 40%대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암묵적인 묵시적인 어떤 재정 준칙으로 작용을 해왔더랬습니다. 또 2009년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덜란드나 우리나라처럼 그 외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 10개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해봤더니 국가 채무 비율 최적 비율이 35.2%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준치가 서로 다르군요. 아까 예를 그렇기 드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유럽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쌓여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그 1, 2차 세계대전 등 해서 그전에 전쟁 채무가 굉장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라고 영구채도 있지 않습니까? 채권을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자만 계속 주고 영구입 상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채무까지도 포함한 국가 채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건전성의 기준을 두 분이 약간 다른데 이것은 이후에 이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게 적절한 기준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송원석 의원이 미래세에 대한 부담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자는 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 늘면은 역시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채무가 늘면 무조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황을 방치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거시경제 이력 효과라고 해서 올해의 불황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경로가 하락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조세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를 발행해서 물론 낭비적인 그런 예산을 발행하고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런 건설적인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를 강화하고 그리고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황을 방치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초수퍼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44조 원 정도 예산이 증가한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44조 원 증가시키지 않고 4조 원만 증가시켰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정 승수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2.3%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3%, 1.5%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책임 있는 그런 정부가 해야 할 그런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성장 동력 약화, 경제 위축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지금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그런 취지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그 조세 부담액이 2050년도에는 1,221조. 지금 현재 금년에 387조보다 3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조세 부담액이 무려 5배로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연평균 성장률을 2%대로 지금 전망을 했고요. 또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20세 정도 되는 학생이 50세가 될 때 그때는 그 전체적으로 나라 빚이 6배나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점점 이제 잠재 성장률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성장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특이한 소요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나라 빚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OECD 그 36개 국가 중에서 터키라든지 아일랜드 다음 한국이 3번째로 이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진 나라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3.12에서 2.72까지 평균 떨어졌는데 우리가 낙폭이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 18개 국가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 자체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재정으로는 절대 성장을 견인할 수가 없죠. 불황 때 일시적으로 조금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그 재정 투입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되고 특히나 우리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그 재정 확대라든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 확장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전문가들이 이미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지금 재정 확장 일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과유불급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경기 불황 또는 경기 타개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규제 개혁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그 근본적인 정책 이걸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확장 재정이 지금 내년 예산안의 취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해왔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실증적으로 봤을 때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라든가 올해. 예. 보통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재정 승수 효과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예. 1조 원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당해 연도에 0.45조 원 정도 GDP가 증가하고 차년도에 0.5조 원, 차차년도에 0.5조 원 해서 3년 정도의 재정 승수 효과가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굳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재정 승수 효과를 노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올해 같이 그리고 내년처럼 잠재 성장률보다 대폭 감소해서 실업이 급증할 그런 것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 승수 효과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그런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IMF가 바로 전달 10월 달에 그 재정 감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2020년 이 9.3% 증가한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이 23.4%로
IMF가 이제 선진국 35개국 평균을 해보니까 39%로 현저하게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G20이라고 하죠. G7에다가 신흥국 13개 국가를 합쳐서 이제 G20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가 다 들어가, 인도네시아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 G20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이 19위입니다. 19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가보다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나라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같은 거에 그동안 보수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고 노인 자살률도 OECD 최고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누적된 결과가 수십 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가져오고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원한다면 이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참 또 본질적인 질문을 또 뭐 꺼내셨습니다. 정부 지출 비율 19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 현직에 공무원에 있을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각 국가마다 정부가 하는 카바리지 자체가 기준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우리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범위에서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정부 범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서 공무원을 늘리겠다, 18만 명을 늘리겠다 해서 일자리 로드맵 발표했는데요.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예.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도 더 심한 정부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카운팅을 하기를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리고 또 우리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부분에서도 한 40% 이상 되고요. 대학교는 훨씬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그런 부분도 다 국가가 이렇게 공영화해서 국유화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재정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를 하느냐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또는 요금 할인과 같이 해서 그렇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출 카운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인 할인 같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정부 지출이 커질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지출 비율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GDP 대비해가지고 정부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기능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틀린 생각이다. 반복적으로 지금 평가의 말씀드립니다. 기준 또 비교의 기준들에 대한 뭔가 논의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조 박사님께 드렸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또 뭐 추경 등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확장 재정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1, 4분기 때 마이너스 0.4%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 4분기 때 1, 4분기의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에 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0.4%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 4분기에 지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4분기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재정을 투입을 할 때는 그 당의 순간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2, 4분기에 1.0%까지 올라가듯이. 그렇지만 그건 한순간에 그치는 것 뿐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재정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뭐 추경 등이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뭐 얘기도 있던데요.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할 때 0.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 견인 효과가 있다라고 가져왔습니다. 0.1%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그 공식적인 전망이 2.4 내지 2.5였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시기가 일부 한 석 달 정도 딜레이 돼가지고 만약에 진짜 효과가 반감이 되었다 그러면 0.05%포인트 정도의 반감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오차 중에서도 극히 미미한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남탓 내지는 야당 탓으로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 1, 2년의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경 국회에서 심의가 3개월 늦어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야당에서 그 추경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해서 뭐 잘못된 예산, 낭비적 예산이 없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또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심사하느라고 3개월이 지연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갖고 정부 여당하고 정치적인 그런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낮게 보면 2.5%, 높게 보면 한 2.7%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장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이 2.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총수요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지 되는 거고 이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일 때야말로 확장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2020년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업 중소기업, R&D, SOC 이렇게 경제 활성화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2020년 예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세계 경제 불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복지예산 관련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복지예산 비중 아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따져보려면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뭐 증가 속도 등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인데요.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5% 좀 넘었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복지 재정 수요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복지 지출 자체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뭐 OECD나 이런 나라들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걸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물론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UN 아동권리위원회네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공공사회지출이 현재 우리나라가 11.1%인데 OECD 평균이 19%입니다. 그거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 빠르다. 우리는 11% 정도 늘어났고 OECD 평균은 5.3%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가더라도 2030년대에 가면은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는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복지 지출 자체가 낮은 것은, 적은 것은 우리가 제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가능 인구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낮게 보일 뿐이다. 축적되면 엄청 많아질 수 있다. 축적되면 이것이 금방 OECD 평균보다 늘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말씀드립니다. 네, 조영실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현저히 낮은데 물론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을 한 20년 정도 차이로 고령화 속도가 지금 일본을 쫓아가고 있지만 2050년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일본과 비슷해지거나 일본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 기초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은 2040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을 65.6%를 보고 있고요. 2050년에 86.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230%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가면은 이제 일본과 거의 비슷한 고령화 수준이 되는데도 국가 채무 비율이 뭐 80%, 뭐 9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현재의 일본보다 지금 우리가 2050년이 되면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가 될 텐데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래봐야 한 80%, 9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표명하시는 분들, 저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나치게 우려해서 지금 그 적극적으로 해야 할 복지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은 또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재정이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뭐 증세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시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증세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지금 이번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고 이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 굉장히 어르신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재부가 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짜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출은 계속 이제 증가한다고 확장적 지출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네. 재정 수입은 국세 수입은 현재의 그 조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그냥 기준선 전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국가재정 그 운영 계획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국세 수입은 현재의 조세 세율을 전혀 올리지 않고 현재 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은 불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증세를 할 타이밍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회복돼서 2년 뒤, 3년 뒤,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이 돼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조세를 세제를 개혁하고 그래서 증세를 네. 해야죠. 지금 이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의하면은요,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조세 부담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재부의 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네, 있다고 기재부 생각합니다. 차관 출신이신 우리 성원석 의원님.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예, 우리 책임 있는 당국자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정세 논의까지 지금 왔습니다만은 정세는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다.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비전 2030을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또 늘어나야 된다. 지금 저 박사님 주장하신 그대로 복지 지출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은 정세를 해야 되는데 정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걸로 해서 유야무야된 상황이 한번 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세를 하려고 그러면 여당 혼자서 정세를 아마 죽으다 깨나도 못할 겁니다. 정세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출은 늘리고 복지를 더 늘리고 하자면 결국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채를 손쉬운 국채 발행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게 현재 현실적으로 정세보다는 계속해서 예. 국채로 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박사님 정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해서 이 불황을 타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말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총수요를 늘리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입니다. 재정이 만능 통치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기업에게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렸고 미국은 무려 10% 이상 내렸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많기 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최근 10년 동안 다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앞서 GDP 대 국가 채무 비율 예산 정책적 2050년에 85.6%까지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경제 성장률은 실질 2%를 계속 유지한다. 또 조세 부담률은 20% 정도를 유지한다. 이런 또 전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도 지금 2%를
금년에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무시되고 내년도에도 많이 봐서 2.3%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수준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 금년 예산을 할 때 세입에 근거가 되는 성장률은 실질 2.6%였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지금 현재 전망할 때 금년도 실질 성장률 2%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1.9가 나온 것도 있죠. 예. 1.9 그러니까 각 그 투자은행들의 평균은 좀 1.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개별적인 기관은 1.6%까지 그 전망한 게 있고요. 그런데 경상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연속 2달 마이너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이게 원하는 만큼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실질 2.0이라 하더라도 경상이 3.0은 예. 힘들거든요. 그럼 2.한 많아봐야 4, 5. 그렇다면 금년에 세수가 펑크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금년도에 세수가 펑크나면 내년도에 원한 성장률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수에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예. 그럼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총괄적으로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복지 예산의 여건 얘기가 또 재정정책 근본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예. 예. 재정만 갖고 이제 거시경제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맞는데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관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통화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시경제 관리를 주로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해왔던 겁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써서 뭐 양적 완화까지 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통화 정책만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관리 수단으로서 재정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때 재정 지출을 10.6%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9.3% 증가시켰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재정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려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하락시켰습니다. 그냥 기준금리를 쫙쫙 내려가지고 아주 강력한 통화정책을 썼던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지금은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상태고요. 여기서 뭐 더 내려봐야 1%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사실은 통화정책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그거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세계경제 위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재정정책 이 하나 갖고 거의 이 거시경제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서 근본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통화 정책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늘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팔러스 믹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재정 지출 증가율 10% 넘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한 해 10.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증가했다. 그 다음에는 4%포인트대로 굉장히 내렸습니다. 증가율 자체를. 그래서 재정을 적절하게 가져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는 작년도에 9.5%,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9.5% 증가율이고 내년도엔 9.3% 증가율을 가져왔는데 2년 연속 이렇게 가져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쓸 때는 당해 연도에 뭔가 위기 상황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1년 동안 재정 집행을 하고 또 다른 경제 정책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면 재정 지출 증가율은 또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가 없고 그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할 때도 세계 경제가 위기다 또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위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하면은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면 심리 효과 때문에 없던 위기도 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정 운용하는 건 보면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팽창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단 말이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청와대든 정부든 어떤 당국자들이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찾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의 합의라는 게 뭡니까? 5,300만 명을 다 합의가 할 수 없으니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요. 재정정책
정책 확장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네.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유불급, 지나치게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본 처방을 해야 됩니다. 왜 위기가 생겼는지 그걸 잘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재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아니 그 정책 그 담당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가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국민들이 위축돼 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오히려 정말 패닉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그 과격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그 과격한 용어를 쓰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 상식적인 그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청와대에서 경제 위기는 아니다. 사실 지금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축에 위기의 의해서 개념을 다양하게 쓸 수 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네. 수출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경제 위기인데 어떻게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네. 가장 최고 수준이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시 예산 돌아가세요. 지금 정부 예산할 때 가장 많이 붙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일자리 예산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죠. 본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추경 때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역시 일자리 예산 역시 최대 규모입니다. 25조 7천억 정도인데 야당에서는 지금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자리 예산을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하면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막 일자리를 막 만드는 뭐 노인 취로 사업 뭐 이런 거 만드는 거가 대부분이 25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 그 25.8조 원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실업급여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악화되고 실업자가 증가될 테니까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체불임금 같은 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체불임금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걸 먼저 정부가 이렇게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 이 2.3조.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고용 관련된 고용 예산. 관련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25.8조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 원에 불과하고 고용 서비스 그리고 실업 급여 그리고 창업 지원 뭐 이런 직업 훈련 이런 예산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과거 정부 때도 똑같이 그래 해왔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정부 때도 그렇게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유독히 이것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뭐 고용률이 좋아졌다 뭐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이렇게 죽여놓고 어떻게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 얘기하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림업은 이번 정권 들어서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줄고 농림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로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성장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일본하고 경제 전쟁 치룰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기다가요. 정부에서 재정을 자꾸 지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취업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한번 보시면 이번 정권 들어서서 17시간,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만 왕창 늘었습니다. 이게 재정 지원 일자리 분식 회계의 민낯입니다. 정말 경제가 잘 되려면 상용 근로자 그리고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제조업이 직접 고용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경제를 운영하는 책임 있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재정에서 자꾸 돈만 퍼붓고 가니까 조금 전에 실업급여도 얘기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주는 금액을 늘리면 당연히 실업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로하려고 하는 유인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일했다가 그거 가지고 나와서 실업급여 타고 또 잠시 잠깐 일했다가 다시 또 실업급여 타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정책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갖다 퍼부어도 투자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일자리도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는 그걸 좀 잘 좀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식 계획에 분식 지표라는 용어까지 쓰시네요. 그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조업이 위축된 게 언제부터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하냐면요. 제조 가동률이 2011년 1월 달 이런 정도만 해도 81.3%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급속하게 하락합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되면 72.5%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73% 수준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제조업이 위축된 것은 2011년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해 왔고 그래서 72%, 73%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이미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떨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제조업의 고용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조업이 이렇게 위축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수출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출이 2011년서부터 사실상 거의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은 예. 사실은 수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예. 이런 말씀을 수출 드리겠습니다. 얘기까지 하시는데 수출도 말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사실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1년 전에 벌써 꺾일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정도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마취제를 맞은 듯한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호선 경제수석도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경기가 꺾일 걸 미리 1년 전에 꺾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수출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 있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7%밖에 안 되고요. 줄이겠다는 기업이 33.6%입니다. 거기에다가 통계청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사상 최대입니다. 1,633만 명. 그중에서 그냥 단순히 쉬었음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작년보다 34만 9천 명 늘어난 217만 3천 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제에 활력이 없어지고 정부에 의존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에 연명하는 이런 네.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고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조 박사님 보니까 거의 뭐 청와대 당국자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자문도 참여하시고 하니까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전 국민을 재정 지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을 동원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통해서 전 국민을 아르바이트화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 회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 근본 처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고 그래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예산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뭐 국방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자치 부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재정정책 전반에 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심사 국회에서 또 부처별로 심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 또 조정은 뭐 증감이라든가 추가될 부분이겠죠.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불황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이런 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여야 간에 사실은 의견이 없는 그런 민생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법안들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물론 지금 9.3% 전 2020년 예산 갖고 내년에 그 불황을 타개하는 데는 전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그리고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들은 국회에서 삭감 조정하는 그런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사실은 좀 많이 산업 중소기업 이쪽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27%나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의욕을 갖고 예산을 이제 과감하게 증가시켰는데 여기서 집행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지금 국산화하려고 하는 것이 99.99999%의 순도를 갖는 그 에칭가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려니까 우리나라 그걸 개발하기 위한 그 R&D 예산 같은 걸 이제 했는데 과연 R&D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 R&D 사업을 성공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에서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예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송 의원님 같은 예결위원들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 어떻게 심사하실 것인가? 예산 심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앞서서 민생 법안 처리까지 국회에 부탁하시고 참 청와대 당국자의 말씀과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대변을 하시는데. 민생 법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에 줄기차게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서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을 하자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정부와 여당이 정말 해야 될 일은 특히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은 모두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배포와 아량, 국민들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산 내용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 없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활력, 성장 잠재력, 민생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은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삭감 부분 어느 쪽입니까? 삭감 많습니다. 남북 협력 기금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없애야 되고요. 일자리 실패한 거를 분식회계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 없애야 되고요. 예타도 없고 한시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부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정파적인 견해를 가진 편중된 그런 시각을 가진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액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영철 박사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예산 그런 것은 이제 감액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IMF나 OECD 같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2020년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이 지금 한계에 도달한 상태고요. 재정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비효율적인 삭감해야 되겠지만은 또 국회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증액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예산안 관련 얘기에서 주분할 내용까지 미리 하셨는데요. 좀 마쳐야 될 시간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 좀 못다한 말 추가해서 한 30초 정도씩 얘기를 듣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조영철 의원님. 예.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적인 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 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이 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예, 재정을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일부 푸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다소 덜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고령 사회에 진입할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독일은 18.6%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 사회에 들어올 때 무려 38.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고령화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확장 재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재정을 풀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처가 생기고 성장이 될 거라고 하는 이 환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미 우리 당에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또는 원탁회의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계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원로들을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재정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오늘 뭐 두 분 여러 가지 얘기 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서로 공의 한번 같이 수렴해서 좀 따져볼 이런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가 상황에서 공통으로 삼아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에 같이 고민도 좀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예산심의 국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또 그 내용은 타당한지 또 낭비나 중복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서 정부 예산이 반드시 가야 할 곳에 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 역할을 당부하면서 토론당당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